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한 번쯤 짚어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어떤 점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또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고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IMF를 직접 겪어본 세대라면 요즘 생활 속에서 예전과는 조금 다를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국가 부채 이야기가 늘고 나라 살림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벌어들이는 속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가 온다고 단정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경고 신호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외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 점을 김 교수는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는 외환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결과이며 여러 해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환율이라는 숫자로 한꺼번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외채 증가, 외환 보유의 부족, 그리고 달러 의존 구조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계가 올라가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체온계가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환율, 숫자 하나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0%를 넘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김 교수는 이 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환율이 불안하다는 것은 이미 경제 내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문제는 환율 자체가 아니라 그 환율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즉, 외환위기의 핵심은 환율이 몇 원이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IMF는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문제를 한순간에 드러내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이며 환율은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 속도보다 재정 지출 구조가 더 빠르게 확대된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 지적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인 중장기 잠재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 기준으로 연 1.7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그리고 IMF의 월드 이코노미 아웃루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 운용계획과 연도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최근 수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연 7에서 8% 수준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즉, 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의 증가 속도는 연 2% 안팎인데 국가 살림의 규모는 이미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졌고 앞으로도 비슷한 증가율을 전제로 예산이 짜여온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경제의 체력보다 살림의 크기가 먼저 커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격차가 지속될 경우 세금 수입만으로는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국채 발행과 통화 공급 확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재정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출 증가 속도와 경제 성장 속도의 괴리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정부 지출은 매년 6에서 8% 수준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같은 기간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2%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구조가 지속되면 그 차이는 결국 국가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왔고 중장기 재정 전망에서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확장된 국가부채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부담, 국제기구가 위험 기준으로 보는 수준에 이미 근접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공급이 확대되면 시중에 풀리는 원화의 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양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 성장과 외화 기반이 따라오지 못하면 통화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조는 특정 정부나 일시적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부채 통화가 서로 얽혀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원화 약세가 단기간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는 원화 약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의 국제결제통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합니다. 그 뒤를 유로화가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엔화, 파운드와 위안화까지 포함해 실제로 국제결제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면 원화는 이 통계에서 주요 결제 통화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세계 30위권 후반에서 4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의 국제적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10위권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은 강한 나라지만 돈은 받아주지 않는 나라다. 즉, 한국은 세계 상위권의 제조업 국가이지만 수출 대금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여전히 달러나 다른 기축통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질 때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환율 충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원화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외환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한미한일 통화 스와프가 상시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통화 스와프란 외환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를 대비해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약속된 한도 내에서 즉시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협정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에서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시장에서 비싸게 사지 않고도 중앙은행 간 계약으로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중요한 안전판으로 활용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 위기 국면에서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역시 과거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로 유지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외화 안전망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통화 스와프까지 충분하지 않다면 외환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방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미국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달러 확보 능력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금융 안전망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환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IMF 직전과 같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 한국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고갈된 상태였고 장기 외채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외화 조달 통로가 한꺼번에 막히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은 공식 외환 보유액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훨씬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은 즉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아니라 외국 국채나 유가증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외환, 전체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로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달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외환 시장 방어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이 과거 외환 위기 직전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지금 당장 위기가 터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위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위기가 온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큰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경제가 급격히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핵심은 경제 환경이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이해하자는 데 있습니다. IMF를 겪은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는 자칫하면 그 시절의 불안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정돈할 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서두르지도 움츠러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경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늘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생활을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 점검하면 좋은 것은 생활의 흐름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수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정돈되어 있는지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매달 나가는 돈의 흐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빚이 있다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 세대에 빚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빚이 내 생활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줄이느냐 늘리느냐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히 조급해져서 무리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여유가 조금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삶이 한 번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가 남아있는 구조.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활의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시기의 정보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은 경제 이야기가 너무 빠르고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모든 정보를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가 분명한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은 아닌지, 행동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이 정도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여러 번의 변화를 지나왔고 시니어 세대는 그 변화 속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불안도, 결단도 아니라 차분함과 점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단정할 시점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생활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IMF가 다시 온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넘기기엔 지표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일은 겁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것만 차분히 확인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입니다. 환율은 원래 오르내립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거나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늘 환율이 얼마냐보다 몇 달 동안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살림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조가 재정이 항상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정할 여지가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집에 비유하면 소득이 늘지 않을 때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미 고정비가 너무 커져 줄일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판단할 일이 아니고 중기 계획과 방향을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환 안전망이 단절됐는지 여부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통화스와프, 국제금융협력, 외환시장 안정장치 같은 것들은 위기를 막는 스위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숫자 하나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에서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한 결정입니다. 갑자기 모든 자산을 바꾸거나 확신 없는 투자에 뛰어들거나 생활의 기본을 흔드는 선택은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지금은 크게 벌자의 시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자의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를 걸러 듣는 힘입니다. IMF를 겪은 세대는 위기라는 단어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극적인 말, 확정적인 표현, 날짜를 찍는 예언에는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한 가지 지표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고 대부분은 천천히 방향이 쌓여서 움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생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연금, 고정지출, 의료비, 주거비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불안은 구조적으로 정리됩니다. 나라 경제보다 먼저 챙길 건 내 집 살림의 안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갈 점. 지금은 1997년의 반복을 말하는 시기가 아니라 1997년을 겪은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조를 점검하는 시점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시점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확인하고 준비하되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요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앞날을 단정하거나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니어 세대가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무엇을 점검하고 어디까지 준비하면 좋을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과장된 표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율이나 물가 같은 숫자 이야기보다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험 많은 시니어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차분히 살펴보고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